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2013년 세계 경제의 5가지 큰 이슈. 올 한 해도 세계 경제라는 바다에는 잔잔한 파도와 거센 파도가 함께 일렁였는데요. 세계 경제 이슈 첫 번째,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로 더욱 다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면서 성장통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빚이 최대 위험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유지 정책이었습니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경제 불안 요인을 막느라 미국이 축소 정책을 결정하자 각국의 경제는 거센 파도에 시달렸는데요.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죠. 셋째, 유럽의 재정 위기와 일본의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유럽은 오랜 긴축 정책으로 그리스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그 여파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재정 위기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아베 정권이 수립한 아베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실제로 올 1월부터 매월 13조의 너치나 국채를 매입하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올려잡는 등 양적 완화를 강화했는데요. 이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주변 국가의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데요. 엔저의 피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신흥국 경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 신흥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 증가로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거의 모든 신흥국에서 신용대출이 경제 성장을 능가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거리인데요. TPP 참여는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밝은 면도 있지만 농수산업과 자동차, 음식료 등 몇몇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어두운 면도 있죠. 세계 경제는 서로 핏줄처럼 얽혀 있어서 세계 경제의 문제는 곧 우리의 경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라는 바다가 좀 더 평온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대외 변수,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파도는 사실 피할 수가 없고요. 이 파도를 얼마나 잘 타느냐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와 민간 모두 준비된 자세로 내년을 맞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난 26일이었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으로 인해서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지금 냉각이 되면서 이 정치 분야의 문제가 경제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관련해서 이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협회장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엔저 현상이라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신사 참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엔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갈등까지 빚어지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N1 환율이 5년 3개월 만인가요? 이제 1,000원대 아래로 떨어져서 상당히 좀 상징적인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원 백인 환율이 1,000원대 육박을 좀 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서 1,001원까지 됐는데요. 네. 굉장히 큰 문제의 사건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연초에만 하더라도 1,236원이었거든요. 예. 연초에 비해서 지금 23%나 절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게 원백엔 환율이 근데 10% 떨어지면은 네. 우리나라 수출이 한 3%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벌써 제가 보니 23.5% 절상이 되고 떨어지는 또 내년에 또 말이죠. 이게 네. 계속될 거거든요. 현재 아베의
그 강력한 그 엔저 전략 때문에 현재 엔달러 환율이 지금 105엔인 엔달러 환율이 110엔까지 가고 심지어는 110엔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처럼 105엔들 유지한다 그러면 그 950엔까지 가는 거예요. 네. 950원까지 100엔당. 그리고 만약에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를 넘어서면은 원 100엔 환율이 950원보다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총 금년과 내년에 원화의 환율 떨어지는 속도를 볼 때 약 한 8% 정도 감소 요인이 생겨서 달러는 약 400억 달러 정도의 감소 요인이 생기는 큰 그 문제를 유발할 걸로 보여집니다. 당장 벌써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 작년에는 230억 달러였는데 금년은 250억 달러로 확대될 걸로 벌써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이 내년에는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벌써 많이 늘어났군요.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요. 근데 이게 엔저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일본은 계속 돈을 풀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갈 요인만 남아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인데요. 달러는 이제 강세를 가면서 예년은 약세로 가는데 그럼 우리나라 원화도 당연히 약세를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를 우려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10월달에 발표된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4대 빙상수 적자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거론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원화에 대한 철상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왜 철상 압력이 없느냐?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여보세요? 협회장님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그럼 왜 용인해 주느냐?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무리한 그런 인재 전략을 용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들어서 우리 원엔 환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이런 것들이 또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이 엔저를 사실상 우리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개입을 한다든지 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면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동맹국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미국에 좀 이해시키는 그런 국제금융 외교가 필요한데 이번에 오히려 아베 신사 참배가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언짢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본은 그냥 놔두면 너무 앞서간다. 그래서 우리 좀 이게 그 일본을 믿고 저렇게 조돌적으로 엔저 전략으로 가는 것을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해야지 될 것 같은 조치인데요. 저는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외교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협회장님 주장하신 것들을 제가 보니까 원화가 고평가될 때는 어김없이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1997년 위기 이전, 2008년 위기 이전에도 1997년 위기 이전에는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30% 절상이 되었고요. 2008년 위기 이전에는 40% 절상이 됐어요. 그런데 벌써 작년부터 생각하면 지금 한 30% 가까이 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4년 말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일본에 대한 어떤 경고를 날려달라라는 어떤 그런 외교력을 좀 발휘해야지 될 때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일 무역에 대해서는 지금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에 우리가 직접 진출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런 시장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일본에서 말하는 희만 분위기가 자꾸 이제 첨가되면서 일본에 진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덧붙여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문화라든지 관광 한류가 우리나라에 많은 그 서비스지 관광 수지 흑자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엔저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네네. 그 일본인들의 발길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 인재가 되니까 아무래도 심한 분위기도 있지만 비용 자체가 많이 증가되니까 네. 벌써 이게 굉장히 벌써 한 10% 20% 이렇게 올라가면 비용 자체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네.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이 벌써 굉장히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동에 가면은 거의 일본인들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많이 줄고 있다고 또 얘기들을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타격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중일 간의 FTA 협상도 진행을 사실상 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는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네. 미국하고는 FTA 협상을 타결을 했고 그랬죠. 동북아에서 일본만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일본을 너무 이렇게 빼고 했을 때 이런 자연적으로 중국의 경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과연 중국의 이렇게 경도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이 중국한테 굉장히 아직까지 자본주의국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중국도 리스크가 있어요. 중국이 만약 리스크, 지금 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중국 내부가 갖고 있는 많은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중국에 너무 경도가 되면은 중국이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일본과 중국 간의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TPP에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TPP에 미국이 일본을 앞세운 중국 경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또 어떻게 나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무역면에서도 아주 정교한 통상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TPP하고 한중일 FTA 이런 어떤 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TPPA하고 한중일 FTA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 등등 이제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격동의 와중에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간에 우리는 일종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에 굉장히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제 금융면에서도 현재 우리는 일본하고 통화 수합을 한때는 700억 달러까지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억 달러밖에 안 남았거든요. 반면에 중국하고는 통화 수합을 580억 달러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나치게 중국에게 기울어지는데 물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가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떠나서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금융이나 통상면에서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당장 우리나라의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신중해야 할 정경 분리 원칙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싸움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 신경을 건드리면서 또 협상이 연장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게 일본에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제 지난번에 7월 3일 날 30억 달러 만기 연장을 할 때 한국이 요청하면 연장해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존심 싸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일 간의 감정 싸움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아시아금융학회장을 맡고 있지만 아시아금융학회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옛날에도 학자들이 중국하고 모인 건데 이걸 정부 레벨에서 너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럼 학자들이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해서 이제 학회를 만든 건데 제가 보기엔 정부 레벨에서는 대국민 감정 문제도 있고 또 각 나라마다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일본도 우리 보고 이제 한국이 요청하면 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요청할 수도 없죠. 일본도 그러면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 요청 안 했는데 일본이 먼저 하겠다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도 이게 이제 그래서 자꾸 금융협력 관계가 줄어드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를 좀 학자들이 나서든지 해서 좀 이걸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좀 풀어나가는 이런 정말 어려운 지혜가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경 분리라는 게 특히 일본이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신사참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어떤 국민적인 이슈입니다만은 또 그러면서 이제 통화 수합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먼저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기가 쉽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이용하는 방법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꼼짝못해요. 네. 이번에 사실 미국이 아베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의 중요한 중국 견제 파트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일본에 너무 앞서가는 우리가 좀 견제를 하는 그런 외교가 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 채널은 어떻게든 유지시키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또 그냥 정치적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하여튼 그 양국의 대내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렇다고 대화의 문을 다 닫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채널을 유지하고 또 미국이란 지렛대를 활용해서 아주 균형을 잡아가는 그야말로 네. 팀이라고 정교한 그런 통상 금융 외교가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그렇습니다. 활용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 계속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2월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활용해야 돼. 이게 일본을 보고 국내에서 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자꾸 우리 국민들만 네. 두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일본하고 우리가 얽혀 있는 것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통상 문제, 금융 문제, 안보 문제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전략이 미국의 경제가 약간 좀 주춤하면서 네. 조금 동아시아에서 좀 이게 힘이 약화되고 있는 속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예.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일 사이에서 아주 균형자적인 역할을 네. 잘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근 아시아 금융협회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 있습니다. 예스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을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그동안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는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국회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38%라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소득 3억 원을 올리는 사람이었던 것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수입이 3,5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 즉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번 만큼 낸다는 공평과세를 위한 바른 길입니다마는 조세 저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장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씀씀이를 좀 줄이면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국민들의 인식은 그러나 세금을 내야 복지도 받을 수 있다. 정부 살림의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소득자와 자산가들로부터 증세를 하면서 공평과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보편적인 증세로 확대가 돼도 납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전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지 증세를 위한 원칙이 깨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만 떠오릅니다. 김윤경의 직구 본색이었습니다.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들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증시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시장이 기대했던 뭐 산타랠리가 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점이 좀 다소 높아지면서 좀 네. 마감된 점은 좀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약간의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네. 저희는 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우려보다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 1월 말이면은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물러나게 되고요. 제닛 옐런 부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2월부터 오르게 되는데 저는 뭐 크게 성향이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 옐런 새 의장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은 뭐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지난주에도 잠시 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2014년도에 그 FOMC 멤버의 그 구성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준 이사 7명 중에 5명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포함한 5명이 바뀌고요. 또 지역 연준 총재도 이제 뉴욕 연은 총재를 제외한 4명이 이제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가는 그 연준 이사의 성향이 대부분 좀 비둘기파 성향이고요. 네. 또 대표적으로 이제 강성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뭐 필라델피아 플러서 총재라든가 댈러스 연은의 그 피셔 총재 같은 경우가 새로 이제 보팅 멤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통화 정책이 다소 좀 기축적으로 변하지 않겠냐는 좀 우려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워낙 그 2014년도 FOMC 그 멤버 성향 자체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이고요. 일단은 뭐 성향 자체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지만 또 새롭게 들어오는 그 나머지 그 연은 총재 2명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에는 그 좀 비둘기파와 매파적 성향이 좀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테이퍼링이든 뭐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여부든 이런 것들이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될 텐데요. 예. 그리고 또 2013년은 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2년 차였던 해였죠. 예. 근데 이제 올해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호전을 좀 보이면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얻었다는 것이 이제 테이퍼링의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내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도 좀 관심사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2013년도에 그런 밑그림이 잘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3분기 그 GDP 성장률 확정치 세부 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민간 부분의 성장이 결국에는 그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소비라든가 투자가 상반기에는 좀 다소 주춤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 상당 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4, 4분기에 다시 접어들면서 20만 명대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됐고 실업률도 뭐 7%까지 하락하는 등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뭐 생산과 소비가 비교적 좀 균형적으로 좀 개선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 뭐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이제 테이퍼링은 시행을 하지만 초저금리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좀 민간 부분의 회복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두드러지면서 좀 미국 경기를 중심으로 좀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N1 환율이 1,000원이 깨졌고요. 장중에. 그래서 이 엔저는 계속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얼마나 더 갈까요? 글쎄요, 뭐 지금 좀 이렇게 임계점을 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좀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지금의 그 엔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을 보면은 첫 번째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행된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감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이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월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 정부가 과거의 어떤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펼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뭐 고용 시장이 뚜렷하게 회복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뭐 임금소득 증가세도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면은 결국에는 그 소득의 증가분보다 그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엔화 약세를 촉진할 만한 어떤 엔진 자체는 좀 내년 그 4월 그 소비세 인상 전후를 앞두고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비세 인상의 어떤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엔화 약세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110엔대를 돌파하기보다는 110엔대 이전으로 좀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이 엔저로 인한 것을 상당히 좀 크게 우려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 그러니까 부품들을 수입을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낮추면서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부문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엔저 리스크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할 만한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취하면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화 약세가 현재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원화의 강세 압력을 어느 정도로 좀 낮출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 뭐 정부에서도 이제 그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함에 있어서 이제 좀 추가적인 어떤 정책 기대감을 좀 높여줬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원화의 어떤 강세가 좀 펀더멘털 대비 좀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전에도 뭐 여러 번 꺼냈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고 하죠. 뭐 선물한 포지션 제도를 제한한다거나 뭐 외국인의 채권 투자를 과세한다거나 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뭐 부과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좀 원화 강세를 좀 저지할 만한 이런 것들의 정책이 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뭐 사실 대기업들의 어떤 원외 환율 하락에 대한 어떤 방어할 만한 카드들이 많은 반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은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수출 지원의 확대 방안 이런 것도 뭐 내년 6월 중에 좀 마련한다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해서 나간다면 원외 환율의 하락에 따른 어떤 국내 수출 경기의 둔화 우려 이런 것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도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많이 하락을 했던데요. 그래도 또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 삼성전자였는데 이 IT주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 같은 자동차 이런 그 업종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내년에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회복세 물론 이전보다 어떤 글로벌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는 있습니다만 기울기의 문제이지 2014년 대비 2014년에 어떤 세계 경제가 성장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의 회복의 수혜를 가장 입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IT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경기 민감 업종, 수출 업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의 어떤 집중적인 순매수 구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분기 중에 그런 외국인 순매수 집중 기간이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어떤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어떤 수출주에 조금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담도 좀 상반기 중으로 좀 크게 완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업종들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희망의 어떤 불씨가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명하게 이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올해가 전무는 이런 시점에서 돌아보면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예.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생각했던 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뿌듯하게 한 해 보낸 것 같습니다. 뿌듯하게 보내셨다면 잘하신 건데. 그렇군요. 지금 재무상담하고 있는데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상담 들어온 것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3766님인데 이게 늘 나오는 건데 올해 막 회사를 다니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에 취업한 친구들은 계속 적금이나 보험 들라고 하는데 친구들 말만 듣고 들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사회초년생의 적절한 재테크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어요. 적금은 있어야지 될 거고 보험도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요즘 이제 대학 졸업하시는 이 사회초년생 분들 보면요. 학자금 대출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 이걸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여기서 더 빚이 늘어나면 또 위험하니까 이렇게 신용카드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좀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좀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저축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축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이게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직, 그다음에 뭐 자기 개발 이런 것들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좀 길게 하시기보다는 네. 뭐 3년 미만의 단기 저축을 조금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은 저축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네. 그 부양가족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필요하시다면 실비보험 정도 하나 정도만 가져가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저축이라는 것은 이제 정기 예금 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이제 적금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는 방법을 조금 터득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이걸 또 정기 예금에 넣고 또 불리고 네. 이런 좀 적립하는 네,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도 좀 하셔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5년, 10년짜리 장기 저축은 중도에 좀 해지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저축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650님인데요. 급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집 등기부 등본상에 은행권 대출 1억 5천이 있고요. 사채 1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해서 3, 4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집의 시가는 약 3억 2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경매에서 타인이 약 2억 5천 정도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은행권 대출액보다 큰데 은행에서 1억 5천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 1억 원은 누가 받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대금이 경매되고 나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경매가 한 3, 4차 진행되면 아마 지금 집값보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뭐 예측하신 대로 아마 2억 5천 정도가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그 등기부등본 상에 2억 5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사채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순위가 똑같거든요. 근저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날짜 빠른 게 먼저 순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1억 5천을 은행에서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1억은 사채 다시 근저당 설정돼 있는 사채에서 가져가게 될 거고요. 뭐 혹시 모자란다라고 하면 둘 중에 빠른 쪽은 100% 회수할 거고 부족한 쪽은 조금 적게 회수하고 나머지는 다시 이 집주인분에게 채무자분에게 청구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제 경매가 끝난 다음에 못 받은 쪽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순위가 없고 먼저 이제 돌아오는 상환 일인 경우에 그쪽이 먼저 회수를 해가는 거군요. 네. 일단 뭐 그 근저당 같은 경우는 설정일이 그러니까 설정한 날짜가 빠른 사람이 선순위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서 아마 은행이 선순위일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먼저 회수를 해갈 거고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 2순위인 지금 사채가 가져갈 겁니다. 네. 그리고 7212님인데요. 많이들 만드시는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상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한도를 다 쓰신 모양이에요. 근데 은행에서는 사용한 금액만큼만 이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자를 계속 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이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통장하면 이자 계산은 이제 하루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잔액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 단위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요걸 오해하시는 게 여기다가 이제 월급을 좀 집어넣으면 며칠이라도 이자를 조금 덜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그 1차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더 줄어드는데요. 사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그냥 100만 원 필요해서 100만 원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 필요해도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한도만큼 만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달 거기서 조금씩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매달 상환하는 형태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렇게 계속 그냥 이자만 빠져나가면서 원금 남아있고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금액을 대출을 딱 정확하게 받아서 월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더라도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월급 통장하고는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일정액을 상환하는 형태로 그다음에 상환하시면서 한도도 축소하시는 형태로
예,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면 정말 이제 얼마가 이자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대부분 이게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한도까지 다 채우시는 분들이 기간 한도 그다음에 금액 한도까지 다 채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마이너스 통장이 굉장히 갚기 어려운 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번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재무상담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044님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남성입니다. 집을 알아보다가 두 사람 모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둘 다 이렇게 주택청약저축을 들었을 경우에 더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 가입 자체는 개인이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지만 활용할 때는 대부분 다 세대 단위거든요. 그렇죠. 무주택, 세대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세대주 청약통장 기준 에 맞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두 분이 같이 갖고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제 신혼부부하고 관련된 주택 청약 저축 같은 요건이 대부분 이제 청약 가입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요건이 대부분 되시기 때문에 뭐 기간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만 되는 통장을 하나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적금처럼 활용을 해도 그렇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는 해지하셔서 필요한 자금으로 쓰시고 하나 정도 세대주 통장 하나 정도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2319님의 질문인데요. 증권사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 ELS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원금 보장에 연 20%의 수익을 준다고 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근데 지금 원금 보장은커녕 이자도 내지 못하게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지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금 보장되는 ELS가 있나요? 네, 원금 보장되는 ELS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원금 보장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 정도는 채권에 넣고 한 5% 정도만 주식에 넣어서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금 보장 추구형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금 보장이 되면서 연 20% 수익이 나는 상품 이런 상품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원금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성에는 제한을 받거든요. 근데 일반 지금 수익이 한 3% 나면 많이 날 텐데 그거의 몇 배가 지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판매하는 회사에서 잘못 고지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동양 사태 때도 문제가 됐던 불안전 판매. 거의 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불안전 판매 이상이죠. 거의 사기 판매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이분은 신용대출을 받았고 대출이자가 지금 1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는 오히려 뭐 2배로 손해를 보는 거죠. 대출이자 나가고 원금의 손실 나가고 비용 나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손해 보신 거는 사실상 매몰 비용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해지를 조금 하시고요. 또 혹시 이 판매 과정에서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판매사에 조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안전 판매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뭐 불안전 판매라고 한다 그러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생생경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2013년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한 해 정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